예, 다음 강의입니다. 지금 강의는 오행의 상생과 상극인데요. 이게 상생이에요. 그리고 저는 순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걸로 봐도 상생이고 이걸로 봐도 상생인데, 이걸로 먼저 보자면, 자, 근원에서 계절적으로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워요. 근원에서 생명이 만들어지는 게 목입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생명이 탄생하는 게 목. 그래서 수생목. 수가 목을 생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수생목이라고 해요. 수생목. 그 다음에 목생화. 목. 생명이 있으니까 그게 자라겠죠. 생명 없이 어떻게 자라요? 그러니까 생명이 자란다. 그래서 목생화. 그래서 여기다가 다 생을 붙입니다. 자, 그래서 수생목, 목생화. 그러니까 순환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생토. 자, 가장 완성했으니까 그게 모이고 결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생토. 자, 결집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겠죠. 그러니 토생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맺혔으면 끝이 아니죠. 그게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수로 돌아가서 금생수. 그러니 다시 수생목이 되겠죠. 그래서 창조론에 따지면 얘가 먼저 시작이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도는 건데, 그래서 이게 생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 아까 처음에 순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생각하면 쉬워요. 겨울 다음에 봄이고, 봄 다음에 여름이고, 여름이 굳어져서 여름에 그 에너지가 모여서 가을이 돼서 실제로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가 다시 겨울을 지나 도는 거죠. 그러니 상생이라는 개념은 순환이라는 개념과 똑같습니다. 상생은 순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순환, 뒤로 도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상생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얘를 돕고 얘가 얘를 돕고. 자, 봐봐요. 그러면 수생목이면 수의 역할 다 했죠. 그죠? 목을 하기 위해서 수를 한 거 아니에요. 목생하면 목의 역할 다 한 거예요. 화생토면 화의 역할 다 한 거고, 토생금이면 금의 역할 다 한 거고, 금생수면 금의 역할 다 한 거죠. 그게 아까 얘기했던 설기되었다는 거예요. 힘을 사용했다가. 수생목이잖아요. 수의 힘을 사용한 거죠. 그러니 순환하는 건 편하겠죠. 그죠? 순환하는 건 편할 거 아니에요. 내가 힘을 사용한 거니까. 빼준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예, 빼준다는 게 설계한다, 사용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순환이에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뒤집혀서 돌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상생이라는 건 순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불타서 재된다는 얘기를 저는 제일 싫어합니다. 왜? 불타서 재가 되면요, 순환이 안 돼요. 원래 이 개념 자체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도는 거 이해하려고 만든 건데, 아니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디 나가고 뭐 불타갖고 재가 돼갖고 그게 땅속에 들어가고 굳어져갖고 금속이 되고, 그 금속에서 다시 생명이 생겨. 무슨 말도 껍데기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물상학적이라고 하는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 이게 개념이죠. 지금은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해도 실제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에요. 나중에 다시 이게 생각이 나서 아, 이게 이렇구나라고 할 텐데, 개념적인 이야기라서 이거를 마주하고 있는 이 사람한테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죠? 사주 보러 오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어봐요. 수는 생명의 근원이고 모든 것이 근원이니까 이게 밤이고, 이런 얘기 해봐요. 얘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물이고 나무고 뭐 여름이고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왜? 이 사람 이해하기 쉬우라고 하는 거지, 본인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본인들은 이 식으로 생각하는 게 맞아. 봄, 여름, 가을, 겨울 개념적인 걸로 생각하는 게 맞고요. 단지 이걸 물이다라고 얘기하고 나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 사람, 나에게, 상대편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로 강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금금목이어서 나무가
도끼가 나무를 때린다 이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 말을 쉽게 이해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러나 강의를 하고 사조를 배우는 사람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그렇게 설명해도 돼요. 근데 저 질문이 있는데 생한다는 상생한다는 게 수에서 목으로 가서 생한다 그러잖아요. 수생목. 수에서 수생목이면은 수와 목이 만났을 때 생이면은 좋다는 그런 좋죠. 거예요? 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하면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십신에서 똑같이 나와요. 이생이라는 개념이.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게 동서남북으로 이제 북쪽, 남쪽, 동쪽, 서쪽, 그 다음에 중앙이라고 해서 이게 이렇게 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극인데 극이라는 건 이길 극자예요. 이길 극자. 내가 얘를 극한다라는 건 내가 얘를 이긴다 또는 얘를 제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극은 어떻게 하냐? 하나를 건너뛰면 극이에요. 방향은 순행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데 생은 순행이고 극은 역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극도 순행입니다. 역행은 없어요. 자, 보세요. 극은 뭐냐면 이제 이게 생이었는데 이게 극인데 극자예요. 뭐 한자는 상관없습니다. 극인데 이길 극자예요. 자, 어떻게 되냐면 하나를 건너뛰면 돼요. 수, 극, 화. 하나를 건너뛰었죠. 방향은 이쪽 방향이에요. 자, 수국화. 하나를 건너뛰면 화, 극, 금. 예, 화, 극, 금. 그냥 화금이에요. 거기 극자 쓰는 거예요. 자, 금, 금, 목. 순행이죠. 방향 역행으로 가는 거 없어요. 자, 목, 극, 토. 그죠? 토, 극, 수. 이게 극이에요. 그러니까 상생이든 상극이든 다 순행만 있습니다. 역행은 없어요. 역행은 없습니다. 그리고 극이라는 건 얘가 얘를 제어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얘도 힘을 설기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얘가 이겨요. 시작하는 쪽이 이겨요. 생은 시작하는 쪽이 힘을 빼는데 극은 시작하는 쪽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수국하면 말 그대로 불하고 물하고 같이 붙여놓으면 불이 꺼지지 물이 꺼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극을 나중에 배우겠지만 화가 용광로인데 물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어떻게 돼요? 아무 의미 없죠. 불이 안 꺼지죠. 그러니까 이건 힘이 크고 작은 건 또 다른 의미예요. 힘이 크고 작은 건 다른 의미예요. 아, 화산에다가 비 왔다고 해서 화산이 꺼지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큰 힘이냐 작은 힘이냐는 다른 의미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다 1대1이에요. 1대1일 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극이든 상생이든 다 순방향입니다. 역방향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가잖아요. 뒤집어서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극화가 있을 뿐이지 화극수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외우라는 건 미친 소리예요. 뒤집어서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칸이 아니라 하나를 건너뛴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를 건너뛴다. 그죠? 하나를 건너뛰는 거예요. 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도 역행은 없고 상생도 역행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뒤로 돌아가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또 12운성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상생, 상극. 상생이라는 건 서로 내 힘을 사용해서 그걸 강하게 해주는 것, 상극은 제어하는 것 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생과 상극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조화예요. 조화. 조화라는 개념입니다. 서로 돕거나 서로 제어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조화를 이루는 게. 그러면 조화와 똑같은 말이 하나 또 있어요. 중도. 그래서 중도라는 개념이 사주에서 또는 동양 철학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요.
중도가 빠지는 동양 철학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업부용신의 연애자평 얘기하면서 세면 약하게 약하면 세게 얘기했죠. 그것도 조화이자 중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빼면 동양 철학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동양 철학의 근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생과 상극,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데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 물상학적인 얘기라고 해서 얘가 물이고 얘가 나무고 얘가 화고 얘가 토고 얘가 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뭐 다른 결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그 의미냐면 얘는 개념적인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기 쉽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석을 한 것뿐이지 이거 개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라는 건 모든 것을 포용하고, 왜? 밤이거든요. 수라는 건 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밤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 개념, 모든 것을 포용하고, 왜? 어두우면 다 색깔이 없어지잖아요.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쉽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오행 중에 수라는 오행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목은 자라남이에요. 끊임없이 자라죠. 그러니 무엇인가가 생명되어지고 그것이 자라난다는 개념, 생육한다는 개념, 그래서 목인 거예요. 나무가 아니에요. 엄정히 따지지만. 그런데 그걸 가장 설명하기 쉽게 한자로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목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화도 가장 화려하고 왕성하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쉽게 불이라고 표현한 것뿐이에요. 토도 중앙, 중도, 중심이죠. 이 모든 것의 음양이 합이자, 그걸 조화를 이루는 것. 그러니 조화자 중도가 토기 때문에 토가 제일 중요한 거죠. 왜? 사주에서는. 그래서 자금성이 중국이 제일 좋아하는 거. 그래서 황색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금은 결실인 거예요. 무엇인가 딱딱하게 되고 결실이 되고 마무리 짓는 거. 그러니 차갑죠. 왜? 결론 지어지는 거니까. 그것을 표현하기 쉬운 한자로 한 게 금이에요. 그래서 물상학적으로 하는 건 물이고 나무고 불이고 토고 땅이고 얘가 아니라, 금이 아니라 이걸 설명하기,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개념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개념을 알아야 그 나머지 십천간과 십이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진짜 물이고 이걸 나무고 이게 불타고 이게 토니까 재가 되고 이게 모여서 금속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 이거는 이 한자만 아는 거예요. 뜻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이게 개념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의 오행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건데, 근데 이걸 이제, 이게 원래 생긴 건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문에 생겼고 역학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역학 때문에 생긴 거니까 역학으로 충분히 해석하고 설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를 보고 그 자연의 이치를 사상화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지금 이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점점 내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강의는 여기서 잠시 끊을 텐데 뭐 그리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십천간을 얘기할 텐데, 십천간에 앞서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음양오행이에요. 음양오행. 그게 십천간이에요. 무슨 얘기냐? 오행 지금까지 배웠죠. 오행, 화수목금토. 음양이라는 건 낮과 밤이에요. 그러니까 화수목금토 오행을 낮과 밤, 강한 것과 약한 것으로 나누자요. 그럼 몇 개가 돼요? 10개가 되죠. 그게 십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음양오행이 뭐에서 나오냐? 우리 일주일이 뭐예요? 일월, 화수목금토. 그러니까 음양. 일월이 뭐예요? 음양이죠. 역자 배울 때 배웠잖아요. 그죠? 음양, 화수목금토, 오행. 그러니까 일주일이 음양오행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제가 쓸데없이 왜 1월 화수목금토인지도 외웠었는데 까먹었어요. 그 큰 의미는 없어요. 그게 의미가 있어요.
월화수목금토일이 일월화수목금토일이 그게 의미가 있어요. 이게 다 공식이 돼요. 근데 그게 누가 물어봐갖고 그때 그 계산해갖고 했었는데 그게 의미가 없어갖고 나중에 그걸 할 필요는 없어서. 선생님 한 주의 시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일월화수목금토. 네. 근데 맨날 월요일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하고 보통. 근데 뭐 그건 종교적인 해석일 수도 있어서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근데 원래는 음양오행이니까 일월화수목금토가 맞아요. 원래 개념으로 따지자면. 그래야 음양 돼요. 그러니까 일월화수목금토라는 게 개념적으로 보면 음양 된다고 보면 돼요. 원래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계산되는 건데 뭐 큰 중요한 건 아닌데. 자, 그러니까 음양오행이라는 게 오행을 음양으로 나눴다요. 오행을 음양으로 나눴다. 그래서 이게 십천간이 돼요. 목, 화, 토, 금, 수. 이거를 음과 양으로 나누면 10개가 되고 그게 십천간이에요. 자, 그래서 앞은 양입니다. 무조건. 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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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음. 그래서 음양오행의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양음이에요. 그렇게 돌아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를 나중에 또 이것도 자연스럽게 익혀져요. 그래서 화수목금토를 음양으로 나누었다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음양권이라는 걸 배울 텐데 그때랑 헷갈리는데 그래서 저는 양음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힘이 강력하면 양, 그 힘이 약하면 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힘이 강하면 양, 힘이 약하면 음. 그래서 원래는 이 음양이 이제 남녀의 구분이거든요. 양은 남자, 음은 여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힘이 세면 양, 그 힘이 약하면 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목을 이제 양음으로 나눠서 갑목과 을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애우실 때 이렇게 좀 애우면 편해요. 갑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계수. 그래서 오행을 계속 붙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갑목, 을목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갑도 목이고 을도 목이잖아요. 갑목, 을목이에요. 그렇게 갑. 자, 그러면은 이거를 혹시 모를 수도 있으니까 쭉 읽을게요. 그냥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입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그게 10개여서 십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갑목이라는 뜻을 얘기를 할게요. 갑목이라는 한자를 보면 이 한자가 뭐냐면 이게 밭전자를 뚫고 들어갔다요. 갑목이라는 게. 그러니까 나무의 뿌리라고 보시면 되고 나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나무의 뿌리자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갑목이에요. 갑을 관계할 때 갑목. 네, 그래서 갑목인데, 자, 나무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은 나무예요. 갑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한자를 보면 이해가 쉽겠죠. 나무가 깊은 나무, 뿌리가 깊은 나무. 그러다 보니까 줄기가 두껍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끝까지 하는 것. 그래서 굳건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갑목이라는 게. 왜? 뿌리가 깊으니까. 자, 여기서 성격적인 얘기도 할 텐데, 자, 뿌리가 깊으니까 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뿌리니까. 기본적으로 갑목이 자기 표현을 잘 안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자기가 무엇인가 결정하면 이제 높은 나무예요. 끝까지 가요. 그래서 갑목은 휘지 못해요.
그래서 간목이 고집스럽고 굳건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집이 세요, 간목이.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자면 간목도 8자의 내임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간목이 약하면 머리 아파요. 쉽게 꺾여요. 그러면 자라지 못해요. 간목이 나무인데 나무가 너무 여려요. 목의 힘이 약한 거니까. 그러면 꺾여버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간목의 성향을, 그러니까 아이를 키울 때 간목의 성향인데 힘이 약하면 걔 기죽이면 안 돼요. 걔는 다시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간목입니다. 자, 그러면 을목은 이 모양이 뭐냐면 씨가 이렇게 돼서 하는 모양이에요. 씨가 그 떡잎 나오는 그 모양이 을목이에요. 그래서 새싹인 거예요. 새싹. 그리고 풀이겠죠. 쌀 아니고 싹입니다. 자, 그래서 을목인데, 그래서 유연하겠죠. 풀은 바람 불면 제일 먼저 눕잖아요. 그래서 유연한 성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연함을 얘기했을 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을목이라는 건 유연할 뿐 여린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 새싹이 언제 나요? 초봄에. 뭘 깨고 나오는 거예요? 겨울을 깨고 언 땅을 깨고 나오는 게 새싹이죠. 실제적으로 가장 에너지가 많이 발휘되는 게 바로 새싹이 필 때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몸에 500배인가? 그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새싹이 피는 거래요. 50배인가 500배인가.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가장 생동력이 있을 때가 봄이죠. 그래서 을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목적이 뚜렷합니다. 네. 그래서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좀 강해요. 그래서 을목이 강하면 어떻게 돼요? 좀 이기주의적인 성향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넝쿨 생각하면 돼요. 넝쿨. 나무가 죽든 살든 상관없죠. 지만 살면 돼요. 그게 을목이에요. 근데 을목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을목이 강할 때. 그럼 을목이 약하면요, 짓밟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강하냐 약하냐로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더 자세히 하려면 이제 나중에 그게 사용되는 거 위치 구성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것들만 먼저 생각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목적주의적인 사람, 기회주의적인 사람이 을목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도 뭐만 가면 돼요? 서울만 가면 돼요. 그게 을목이에요. 왜? 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쩍팍한 곳에서도 풀은 자라죠. 그렇잖아요. 막 나무 막 돌 막 이런 데서도 풀은 자라고 나무는 못 자라도. 그렇죠? 잡초예요. 똑같아요. 네. 풀이라는 거. 네. 어디에서도 자란다예요. 그러니까 뭐 란만 풀이 아니고, 네. 잡초가 더 어떻게 보면 가깝습니다. 란도 생각해 보세요. 풍란, 성란 다 아주 극박한 곳에서 자라요. 그거를 거기가 아닌 데다가 갖다 놓으니까 얘가 못 자라는 거지, 원래는 되게 안 좋은 곳에서 자라는 거예요, 란은. 그래서 사람들이 란을 좋아한 거예요. 그런 엄한 상황에서도 자라기 때문에, 그 생명력 때문에 좋아하는 건데, 그걸 갖다 놓으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란은 물을 많이 주면 죽어요. 그래서 란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척박하게 만들어야 된대요. 네. 그래서 뒤지기 전에, 아니, 죽기 전에 죽기 전에 꽃을 핀대요, 란이. 자, 그 다음에 화는, 이 화는 뭐냐면 병화인데, 저 한자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태양이 지구를 내려 비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태양이 지구를 내려 비친다. 그게 병화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태양이 아니에요. 태양이 지구를 내려 비치는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명정대하겠죠. 태양이 지구를 내려 비치는데 뭐 누구 가리고 안 그러잖아요. 무조건 하죠. 그 다음에 자기를 못 숨겨요. 제가 그 얘기하는데,
자, 태양이 지구를 내려비치는데 구름이 껴서 비가 와요. 낮이에요, 밤이에요? 비가 오면 태양이 지구를 내려비치는데 낮이죠. 비가 와도 밤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태양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병화가 열정적이다.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숨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병화를 숨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병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태양이라고 썼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태양이 지구를 내려비치는 건데 그걸 태양이 지구를 내려비치는 법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으니까 그냥 태양이라고 쓴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병화라고 쓰지 일이라고 안 쓰잖아요. 그죠? 병화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정화는 뭐냐? 정화를 이제 배우신 분들이 뭐 달, 뭐 초롱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건 물상학적 얘기고. 자, 태양이 지구를 내려비쳤으니까 이제 땅이 어떻게 돼요? 따뜻해져요. 그게 정화예요. 고물의 정자, 땅을 파고든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화라는 건 여기서 지열, 그러니까 땅이 따뜻해지는 거를 이제 두 가지로 하면 지열이죠. 지열. 땅이 따뜻해지는 거. 그러니까 땅이 따뜻해야 곡식이 자라나겠죠. 이게 12지지에도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병화의 성격은 밝죠. 화려하고 다혈질이고, 그죠? 자기를 못 숨기니까 꽂히면 달리다요. 근데 지가 어디로 달리는지 모르는 문제가 조금 있어요. 그게 병화예요. 꽂히면 달리는데 지가 어디로 달리는지 잘 몰라요. 그게 병화예요. 그럼 정화는 그렇게 나서지 않겠죠. 그래서 온화해요. 땅이 따뜻한데 땅 만지고 손 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땅 만지고 손 딘다는 사람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온화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 정화라는 건 화를 머금는 거죠. 화를 머금는 거예요. 화를 내가 갖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화를 내가 갖는 거죠. 그래서 온화하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화는 화니까 욱하는 성질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욱한다는 건, 제가 얘기하는 욱한다는 건 다혈질이라는 개념과 달라요. 다혈질은 항상 화나 있는 사람이에요. 욱한다는 건 화를 안 내다가 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욱하면 아무것도 안 봐요. 그게 정화예요. 자, 그 다음에 정화의 성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묵묵하게 합니다. 그래서 뚝배기 같은 사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확 끌어오는 게 아니라 천천히 나아가는 사람. 그게 정화예요. 그러니까 일은 정화인 사람이 끝까지 잘하겠죠. 정화. 자, 그럼 무토는, 이 무토는 뭐냐면 지평선 생각하면 돼요. 무토는 지평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동양에서는 땅이, 우린 지구가 뒹굴다고 어떻게 생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 땅 위가 무토예요. 땅 위가 무토. 네, 위쪽. 그래서 보이는 것, 땅이 보이는 쪽. 그러니 대범한 거예요. 자, 토라는 건 기본적으로 결집한다, 모인다죠. 그죠? 중도니까. 그러니 무토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습니다. 그러나 보이니까 결정은 내가 한답니다. 그래서 무토가 좀 카리스마가 있고요. 대범합니다. 너희들 얘기 다 해봐. 내가 들어줄게. 하지만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의견을 듣고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무토예요. 자, 그런데 무토도 강하면 카리스마가 있겠지만 약하면요, 조금 귀가 얇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유부단하진 않아요. 우유부단한 건 또 달라요. 자, 그러면 기토는 뭐겠어요? 땅
속이죠. 왜냐하면 기토가 뭐냐면 왜 우리 개미굴 모양 있죠? 개미굴 모양이 기토예요. 자, 그러면서 기토를 설명하면서 좀 많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하는데 땅이 있고 땅 속이 있어요. 이 땅 속이 기토죠. 근데 이 땅 속을 보기 위해서 땅을 이만큼 팠어요. 그럼 여기가 무토예요, 기토예요? 무토죠. 보이면 무조건 무토예요. 그러니까 기토는 나를 드러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 보여야 기토예요. 보이면 무토예요. 그렇잖아요. 대구가 분지라며요. 땅속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토와 기토는 섞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경계의 개념이에요. 무토와 기토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행의 그 힘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얘기를 하는데 무토와 기토는 힘이 왔다 갔다 할 방법이 없어요. 왜? 경계의 개념이니까 섞일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토는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심하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고집스럽습니다. 왜? 어차피 결정은 내가 한다는 건 무토나 기토나 똑같아요. 결정은 내가 해요. 결정은 내가 하는데 무토는 드러내는 사람이고 기토는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토가 보통 엉뚱하다고 기토를 많이 얘기하는 게 그 의미입니다. 자기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리고 기토는 보여지는 부분만 보여집니다.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부분만 드러내요. 대신에 기토는 자기 영역이 명확해요. 그래서 기토는 자기 사람한테 잘하는데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좀 무관심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시가 아니라 관심이 없음이에요. 그래서 기토가 제게는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기토인데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해요. 아무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알았다고 해요. 왜? 내 영역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싸울 의사가 없어요. 안 보면 아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 중에서 순한 사람이에요, 기토가. 왜? 다 응응응응 하니까. 그런데 아는 사람이 보면 고집불통이에요. 지가 이거 하려면 끝까지 하니까 누가 뭐라 하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땐 순한 사람이고요. 아는 사람이 봤을 땐 고집불통이에요. 그게 기토예요. 자기 표현 잘 안 해요. 대신에 소심한 게 소신은 있는데 소심한 거죠. 그렇죠. 소심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의 개념이야. 근데 소심이라고 썼지만 토도 토기 때문에 어떻게 토긴 토잖아요. 그래서 중도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릇이 작다의 개념이 아니라 나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향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향적이다. 그게 기토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합리적인 거예요. 왜? 자기가 누구한테 얘기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만 얘기합니다. 쉽게 자기 얘기 안 해요. 자, 그럼 경금은 결실이죠. 그래서 매달려 있는 열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열매예요. 자, 열매를 따면 결과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열매를 따면 결과가 바뀔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금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인가 목적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호불호가 강해요. 자, 그 다음에 보이죠? 보여요. 눈에 보이잖아요, 열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좀 판단력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마무리하는 성향도 있고 좀 판단력이 빨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순발력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감이 좋아요. 단점이 있어요. 자기감을 너무 과시돼요. 경금이라는 성향은. 그런데 금은
신금도 아니다. 이거 그냥 설명할게요. 왜냐면 신금하고 경금은 별로 차이가 없는데 내가 인데 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이거 아니고로 끝나는데 내가 인데 저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말이 맞아. 그러면 인정해요. 왜? 그것조차도 인정. 이다 아니라고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면 끝까지 인 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고 인정하면 아니라고 인정해요. 근데 쉽게 인정해요. 딱 인정하면. 근데 그것도 결론이죠. 그것도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의 성향은 타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고 얘가 아닌데 얘가 이야. 맞아. 그러면 인 걸로 인정하고 바뀔 수는 있는데 내가 이고 이 사람이 아닌데 중간을 찾는 게 안 돼요. 그래서 금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타협이 잘 안 돼요. 나에게 맞히든 저 사람에게 맞히든 둘 중에 하나를 맞추는 성향입니다. 네. 자, 그러면 신금은 이 열매의 씨앗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열매의 씨앗. 그러니까 똑같이 마무리예요. 그죠? 똑같이 마무리인데 자, 보여요 안 보여요? 씨앗은 기본적으로 안 보이죠. 열매가 먼저 보이지 씨앗이 먼저 보이는 경우는 없어요. 뭐 그거 가지고 무슨 씨앗에 무슨 열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한도 끝도 없는 소리고. 그래서 자기 속내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 게 신금이에요. 속내를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정을 쉽게 못한다는 아니에요. 마무리니까 신금도 결정은 쉽게 합니다. 그런데 그걸 쉽게 얘기하지 않는다요. 그래서 경금과 신금 중에 누가 더 무서워요? 신금이 무서워요. 네. 그러니까 기토랑 좀 비슷해요. 기토랑 좀 비슷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신금은 되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신금은 어느 달에 태어난 신금이냐에 따라서 경금이 될 수도 있는 여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금이 자기 속내를 잘 안 드러내는데 의외로 속내 잘 드러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신금은 그냥 경금하고 비슷하게 봐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신금이 있는 사람은 자기 표현 잘 안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달에 태어난 신금이냐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임수예요. 임수. 이 임수가 뭐냐면 땅에 비가 내려서 가득 찼다는 개념이에요. 그게 임수예요. 그러니까 한자로 보면 지하수예요. 땅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거. 자, 그런데 이렇게 봐도 되지만 뭘로 봐도 되냐면 자, 수가 봄, 여름, 가을 중에 언제죠? 겨울이죠. 자, 겨울에 눈이 내리면 흘러요? 땅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그 개념이에요. 겨울에 물이 내리면 그러니까 땅에 물이 가장 많을 때는 여름이에요? 겨울이에요? 겨울이에요. 왜? 안 흐르잖아요. 여름에 비가 오면 흘러가죠. 겨울에 비가 오면요 안 흘러요. 그 땅에 있는 거예요. 그게 임수예요. 그래서 봄에 되면 물이 졸졸졸졸졸졸졸 계속 흐르죠. 한꺼번에 팍 쏟아지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비 안 왔는데도 봄 되면 물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봄 되면 땅이 어떻게 돼요? 질퍽질퍽해요. 비 안 왔는데도. 그렇잖아요. 봄 되면 땅이 질퍽질퍽하죠. 비 안 왔는데도. 그게 임수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잠깐 얘기를 했는데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농사가 잘 된다라는 개념이 이 개념이에요. 왜? 땅에 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게 계속 물이 흐르면서 씨앗을 발화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씨앗은 물이 빡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흘러도 되거든요. 그래서 임수라는 개념은 바로 물이 가득 찼다예요. 그럼 얘랑 뭐랑 똑같은 글자예요? 자수랑 똑같은 글자예요. 물이 이것도 가득 차 있는 거잖아요. 얘랑 같은 글자예요. 네. 자축인묘할 때 아까 자수 얘기할 때 걔랑 얘랑 똑같은 건데
얘가 조금 더 설명하기 쉬워서 얘를 설명한 거지만 얘랑 같은 글자입니다. 자, 그런데 물이 모여 있는 곳이요. 그럼 이해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래서 호수나 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그런데 원래는 물이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 지하수.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겨울에 땅에 촉촉해져 있는 그 물이 모여 있는 그 물의 행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호수나 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못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물상학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하수도 물이 흐르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땅에 겨울에 한 땅에 물이 가득 차서 얼어 있는 상태가 임수인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개념은 그렇게 알면 돼요. 개념은 그렇게 알면 되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호수나 바다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수가 아까쯤에 얘기했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 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결론은 얘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겠죠. 그죠? 그래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라는 게 임수예요. 자, 그러면 계수는 뭐냐면 제가 한자를 너무 막 썼지만 얘가 하늘천자랍니다. 하늘천. 아이씨, 또 갔는데 전화 오네. 몰라. 자, 하늘천자예요. 그러면 이 계수라는 건 하늘에서 내리는 비예요. 비. 그래서 얘는 뭐랑 같은 거냐면 비우자랑 같은 글자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러다 보니까 비라는 개념도 있고 흐르는 물이에요. 비가 내리면 흐를 거 아니에요. 비가 내려서 거기서 멈추지 않잖아요. 그렇죠? 비라는 거는 비 흐르는 물, 그게 계수예요. 그러니까 계수는 사람하고 잘 어울려요, 못 어울려요? 잘 어울리겠죠. 흐르는 물이니까 그 사람한테 맞춰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계수는 임수든 이 사람들이 우유부단합니다. 계수든 임수든. 물론 다 그러진 않아요. 이거는 신강신약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신강신약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관이 붙여 있으면,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걸 따르는 사주는 또 계수다 임수여도 우유부단하지 않아요. 그게 그것 때문에 바뀌는데 임수와 계수라는 건 무엇인가에 맞춰주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임수는 좀 계산적이니까 계수보다 좀 덜해요. 근데 계수가 훨씬 더 우유부단합니다.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친화력이 좋은 사람, 친화력이 좋은 사람,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사람. 나쁘게 얘기하면 자기 색깔이 명확하지 않는 사람. 근데 그것도 자기 색깔이라면 자기 색깔인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친화력이 좋고 이것도 색깔이 없는 게 아니라 그도 자기 색깔인 거예요. 근데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 주장이 없다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계수나 임수는 화내면 무섭습니다. 의외로 무서워요. 왜? 해일 생각하면 돼요. 해일이나 홍수 생각하면 돼요. 임수가 흔들리면 해일이고 계수가 많이 오면요 홍수죠. 다 뒤집어 엎어요. 근데 계수나 임수가 다 뒤집어질 때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기가 손해나는 걸 계산 안 합니다. 자기가 손해나는 걸 계산 안 해요. 다 죽었어요. 내가 죽든 말든 상관 안 해요. 나 일단 너를 죽이고 보겠어요. 목적이 되게 뚜렷해요. 근데 이 계수나 임수는 그렇다고 해서 쉽게 화내지 않습니다. 경계가 좀 있어요. 여기까지는 내가 이해해 주겠어. 여기 벗어나면 너 죽었어. 이런 좀 선이 있는데 중요한 건 지도 그 선을 잘 몰라요. 어디까지인지 자기도 잘 몰라요. 기분 나쁘긴 한데 이게 어디까지인지 자기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느 순간 뒤집혀야 될지 자기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화를 내는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요. 확 뒤집히는데 그게 언제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계수나 임수 사람들한테 특히 신강하면 좀 심해요. 신약하면 그런 경우 별로 없는데 신강하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다 약하다. 근데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가 다 감안할 수 있어도 얘가 거리끼면 좀 불편하면 먼저 얘기하라고 그래요. 여기까지는 하지 말라고. 그래야 뒤집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사람과의 관계를 했을 때는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뒤집히면 나만 죽는, 그러니까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죽는 건 신경 안 써요. 사주는 나를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나도 뒤져요. 그러니까 개수나 임수는 현명하게 하려면 미리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럼 그 사람이 알아서 조심해요. 그래서 개수나 임수라는 거는 바로 좀 넣다. 그래서 임수는 이해하는 거고요. 개수는 어울림이에요. 흐르는 물이니까. 그렇겠죠. 자, 그래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요. 그래서 그 목의 힘이 강하면 갑목, 약하면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개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자, 관계를 좀 얘기를 할 텐데 화토는 일색이라고 얘기를 해요. 화토일색이라는 말 많이 하거든요. 화토일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같은 색이다. 자, 보세요. 병화와 무토는 성격 비슷해요. 왜냐하면 무토라는 것도 땅 위죠. 병화가 무토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토와 병화는 성격이 좀 비슷합니다. 둘 다 무엇인가를 가리지 못해요. 뒷공작을 못해요. 무토나 병화는. 자, 기토와 정화도 비슷합니다. 성격 비슷해요. 둘 다 묵묵하잖아요. 자기 표현 잘 안 하고. 그래서 화토일색이라고 하고요. 또 이 화토일색이라는 게 어디서 중요하냐면 나중에 살이라는 것 배울 때 화토와 무토는 같이 봅니다. 대부분. 그래서 병화일 때도 뭐가 그 살이면 무토일 때도 뭐가 살이에요. 똑같이 봐요. 그래서 화토일색이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나 토는 같다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게 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갑을과 병정의 관계인데 갑목과 을목은 관계가 있죠. 나무 뿌리고 그 새싹이잖아요. 그죠? 나무 뿌리고 그 새싹이죠. 그러니까 나무의 힘을 얘가 갖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더 세고 얘가 더 약하지만 강한 데서 약한 곳으로 흐르잖아요. 얘네들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을목이 이겨요. 갑목이 이길 방법이 없어요. 왜? 흐르잖아요. 여기서 얘 힘을 뺏어오는 경우는 없어. 여기서 얘가 힘을 뺏어가는 거지. 그죠? 자, 병화와 정화도 병화가 있으니까 정화가 있는 거죠. 정화가 병화한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 땅이 따뜻한 게 더 따뜻해지면 뭐 태양이 뭐 더 밝게 비쳐요? 아니잖아요. 얘도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죠? 얘가 얘한테 도움을 줄 수 없어요. 자, 근데 재밌는 거 화토일색이면 얘네들은 틀려요. 얘네는 경계죠. 얘가 얘한테 영향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얘가 얘한테 영향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얘네들은 관계가 없어요. 왜? 경계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땅을 파면 무토예요. 기토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네들은 경계의 개념이기 때문에 무토와 기토는 의외로 안 맞습니다. 비슷한 성격인 것 같아도. 자, 경금과 신금은 씨앗이 열매를 맺으면 경금의 도움을 받죠. 그렇죠? 얘의 도움을 얘가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금과 신금이 싸워도 누가 이겨요? 신금이 이겨요. 한쪽으로 흐르잖아요. 자, 그러면 개수와 임수는 어떨까요? 얘는 상관이 없어요. 임수와 개수는 서로 다투지 않아요. 물은 순환하는 거잖아요. 비가 내려서 지나가다가 거기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수와 개수는
서로 누군가가 힘을 뺏고 누군가가 힘을 얻고가 아니에요. 순환이에요. 임수개수는 기본적으로 순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격은 다르지만 임수개수는 잘 통합니다. 성격은 달라도. 임수와 개수는 성격은 다르죠. 얘는 합리적인 사람이고 얘는 어울리는 사람인데 성격은 전혀 달라요. 근데 임수와 개수는 서로 불편하지가 않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뺏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게 임수와 개수예요. 개수와 개수끼리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전체적으로. 나중에 이제 사람 성격할 때 다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경금과 경금이 만났어요.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친할 때는 겁나게 친합니다. 근데 안 맞으면요, 끝간데가 없습니다. 임수와 개수는 임수 만나고 개수 만나고 임수 만나고 상관없어요. 다 그냥 적응해요. 왜? 임수 개수라는 게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적응하는데요. 경금과 경금, 신금과 신금이 만나면요, 좋을 땐 끝간데 없이 좋다가 한 번 딱 틀어지는 순간 안 봐요. 너무 세서 그래요. 자, 그런데 간목과 간목은요, 경금과 경금하고 똑같습니다. 좋을 땐 좋은데 나쁠 땐 나빠요. 근데 얘하고 얘는 좀 틀려요. 얘는 표현하는 방식이 세죠. 얘는 잘 표현 안 해요. 간목은 잘 표현 안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간목과 간목이 안 맞을 때와 경금과 경금이 안 맞을 때는 틀려요. 경금과 경금은 막 좋다가 어느 순간 딱 틀어지면 팍 틀어지는데, 간목과 간목은 막 좋아요. 서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딴 데가 있어요. 생각이 깊다 보니까, 자기 표현을 안 하다 보니까, 자기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을 내리면 딴 데가 있어요. 경금과 경금은 얘기하다가 싸워갖고 판을 내는 건데, 나 너 절교야 이는데, 간목과 간목은 틀어지면 그냥 다른 길 갈 뿐이에요. 그러면 간목과요, 기토는? 걔네는 또 틀려요. 걔는 갑기합토라서 여기서 안 나와요. 그건 좀 이따가 배워야 돼요. 합으로 봐. 그러니까 근데 을목과 을목은 그럼 어떨까요? 얘는 상관없어요. 얘는 상관없어요. 왜? 싸울 이유가 없어요. 을목과 을목은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금과 신금하고 을목과 을목은 또 틀려요.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둘 다 유연한 사람인데 둘이 싸우면 웃기지. 누가 더 가지려고 노력은 하겠지. 그렇죠? 싸울 이유는 없어요. 왜? 을목과 을목이 만나면 그 상황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거를 하는데, 그 상황을 다 죽일 건 또 안 해요. 유연하니까. 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걸 갖을 뿐이지 그걸 다 갖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을목이 너무 강하면 다 가지려고 해서 주위를 다 죽여요. 그래서 넝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을목과 을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잘 안 싸워요, 을목과 을목은. 그래서 그럼 병화와 병화가 만나면 얼마나 웃길까요? 재밌어요. 얘네들은 다툴 일이 없어요. 다툴 일이 별로 없어요. 서로 다 얘기하니까. 다 얘기하니까. 다혈질이지만 금방 풀려요. 뒤가 없잖아요. 경금은 결정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지는 건데, 병화와 병화는 나눠질 이유가 없어. 다 얘기하는데 뭘. 아, 쟤 나랑 틀려. 그럼 그걸 이해하고 다시 넘어가요. 경금과 경금은 틀려. 그럼 끝. 결정이니까. 병화와 병화는 그런 게 없어요. 물론 나머지 구성에 따라서 갈라지는 경우는 있는데, 그 병화와 병화는 쉽게 안 헤어져요. 경금과 경금은 안 맞으면 쉽게 헤어집니다. 물론 병화와 병화도 끝까지 안 맞는다 그러면은 갈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쉽게 안 헤어져요, 병화와 병화는. 근데 경금은 딱 선 그어지면 끝입니다. 신금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성격과 어떤 성격이 만날 때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도 얘를 제대로 이해하면 다 해석 풀이가 됩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성격적으로도 뭐
그 합이나 충을 보면은 그게 그냥 그 이제 합을 먼저 얘기했을 때는 자연의 법칙으로 이제 합이나 충을 먼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고 보면 그걸 성격으로 다시 풀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을 알면 그것까지 다 이해가 가요. 아, 왜 갑기는 잘 만나고 을경은 잘 만나고 왜 뭐는 충이고 뭐는 문제구나라는 것도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음양오행의 결실 십천간입니다. 그리고 얘가 중심이 되는 건 그때도 얘기했지만 연월 일시 중에 태어난 날의 천간이 내 정신이고 내 기준이기 때문에 얘가 가장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주를 풀면 처음이 이걸로 시작해서 끝도 이걸로 끝납니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런데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당신이 이렇게 결정합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십천간이에요. 그래서 시작도 십천간, 끝도 십천간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를 알고 나부터 시작해서 나로 끝나야지. 그죠? 1원이 나잖아요. 그때 얘기했죠. 연월 일시 중에 1의 천간이 나라고. 그러니까 시작도 나고 끝도 나요. 그 나가 8자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는 게 사주를 보는 법이지만 어찌 됐든 얘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로 이해하는 것도 맞지만 얘로 이해하는 건 얘를 알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격을 알기 위해서. 자,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혹시? 궁금한 게요. 이게 그러니까 간목이 있고 을목이 있잖아요. 근데 양이 목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나누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간목이야, 을목이야 할 때 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음의 기준, 양의 기준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은 그 목이 강하면 그 목의 힘이 강하면 간목이에요. 양이에요. 자, 나무의 목 자라남의 그 힘이 큰 나무가 많겠어요? 새싹이 많겠어요? 에너지 총량으로 따지면 큰 나무 그게 양이에요. 그럼 그 개수에 따라서 목의 개수에 따라서 목이 많은 사람은 이제 간목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태어나면서 간목이고 태어나면서 을목이에요. 그건 태어난 날이 정해주는 거야. 날이 정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목의 성향을 강하게 하면 간목이 강한, 그러니까 간목의 개수가 많은 또는 간목을 생할 수 있는 수의 힘이 많은 이런 걸로 보는데 그건 용신법이라고 해서 나중에 다시 나와. 그러니까 나무의 힘이 많으면 그러니까 절대 양이라고 생각해요. 많으면 간목, 적으면 을목. 자, 화의 힘이 병화가 많겠어요? 절대량을 따지면 병화가 많겠어요? 정화가 많겠어요? 병화죠. 자, 토의 땅 위에가 많겠어요? 땅 아래가 많겠어요? 보여지는 힘으로 뭐냐면 위. 얘는 좀 애매해요. 자, 경금도 절대양으로 따지면 열매가 그 힘이 많아요? 씨앗이 많아요? 열매죠. 어차피 열매 안에 씨앗이 있는 거니까. 임수도 바다가 더 많아요? 하늘에 구름이 더 많아요? 바다가. 그렇죠. 뭐 대기에 있는 물의 힘을 다 합치면 바다보다 많다. 이거는 한도 끝도 없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 절대양이 많으면 양, 그 절대양이 적으면 이라고 해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태어난 날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그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거니까. 여름에 태어났으면 여름의 기운을, 겨울에 태어났으면 겨울의 기운을 갖는 거죠. 왜가 어디 있어? 그때 태어난 거지. 그렇잖아요. 여름에 태어났으니까 여름의 힘을 갖는 거고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겨울의 힘을 갖는 거지. 왜가 어디 있어? 그때 태어난 거지. 그죠? 근데 그걸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지. 왜 그때 태어났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주를 봤는데 제가 왜 사주가 이런가요? 그러길래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그랬어요.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그때 왜 태어났냐고 나한테 물어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왜 사주가 왜 이러냐고.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그랬어요.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왜 나한테 물어봐. 그죠? 그러니까 그때 태어난 거는 그건데 태어난 것을 얘기하는 게 당신이 왜 그때 태어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태어났으니 이런 기운을 가졌으니 이걸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게 우리의 일이고 그러니까 왜 태어났어요? 라고 하는 건 종교적 문제죠. 전생이 어째서 전생에 뭐가 어째서 현생이 어쩌고 당신이 이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건 전생의 업보로 인해서 이건 종교예요. 그죠? 그게 종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번 현생에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저거라면 내 자손이 복을 받고 내가 다음 생에서 할 거다. 이거는
종교적인 개념, 그러니까 신의 개념인 거고요. 사주는 신의 개념이 전혀 안 들어가요. 이거는 현상, 팩트,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그 팩트를 분석한 거예요. 8자를 기준으로 얘네의 구성, 역할, 힘, 천간, 그걸 다 기준으로 해서 분석하는 게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왜 태어났냐? 신한테 물어봐야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제가 그 부모한테 물어보라고도 얘기하면서 네가 선택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개념이냐면, 저는 이제 날을 잡잖아요. 태길이라는 걸 해요. 태길을 잡았다고 해서 그날 꼭 안 태어나요. 다 여자분이니까. 아기 안 나왔지. 아무튼 여자분이니까 다 알겠지만, 태어난 예정일이 있다고 해도 그 날 태어나는 애가 별로 없어요. 지 태어나고 싶은 날 태어나. 일부러 그렇게 잡기도 많이 하던데요. 수술 날짜를 잡는데 그래도 지가 태어나고 싶은 날 태어나요. 네. 그러니까 내가 수술 날짜를 잡으면 그 수술 날짜에 태어나는 애는 80%에서 90% 정도 돼요. 그 외의 날에 태어나는 게 10%에서 20%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지가 인정한 거야. 나 이 날에 태어날 거야. 지가 인정한 거야. 그러니까 그 날에 태어나는 거고, 나 인정 못 하겠어. 그럼 빨리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지 선택이야. 태어나는 건. 전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한 게 아니라 걔가 그때 태어난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웃기지만 정자와 난자는 맨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수정된 건 걔 힘이잖아요. 네. 정자 들어가면 무조건 수정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임신은 그렇게 쉽게 안 돼요. 하면 무조건 생긴다. 그건 없어요. 해서 수정해서 집어넣어도 애가 생길까 말까 한대요. 애가 실제로 착상까지 해야 애가 생기는 건데, 우리가 그 인공수정이라는 게 수정해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수정하기 전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해서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아이가 정하는 거지, 그 아이가 또는 운명이 정하는 거지, 그거 부모가 어떻게 보면 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걸 정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합국 날짜를 받기도 했죠. 그러니까 합국 날짜를 잡는 건 태길 잡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단순히 둘에게 좋은 날만 잡는 게 아니고요. 걔가 태어날까지 잡아야지 합국 날짜를 잡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어렵지. 실제적으로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이해 안 가시는 거나 궁금하신 거. 뭐 이해 안 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의 현상을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왜? 역학이라는 게 뭐예요? 처음부터 자연의 현상 갖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역학이라는 게 처음부터 자연의 현상을 가지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자연의 형상으로 설명하면 다 이해가 가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념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상은 정화와 병화지만 그 내용은요, 이건 개념이에요. 이건 개념이에요. 임수와 계수도 자연으로 얘기했지만 결론은 성격은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행이나 십천간 십이지가 다 개념이란 개념이에요.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행만 가지고 보면 이게 좀 불분명하다가 십천간 내려오니까 좀 더 이해가 쉽죠.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이 오행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경금, 신금 그거 얘기하면서 저는 경금은 뭐 쇠파이고 이런 식으로 배웠거든요. 보석, 주물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물상학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혀 안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그게 안 맞. 왜냐하면 돌석자가 실제로 금이에요. 오행적으로. 그래서 그게 안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건 물상학적인.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기 쉽게 나의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내가 상담자잖아요. 그러면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 이해하기 쉽게. 왜냐하면 이걸 만약에 지금 이렇게 배운 식으로 이 사람한테 설명을 해봐요. 설명하다가 판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것을 이 사람에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 본인들은 들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이걸 하려는 사람이죠. 하려는 사람은 원래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저렇게 들으니까 이해가 빨리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열매 씨앗이니까 당연히 저쪽은 주물이고 이쪽은 다들 보석이로구나 이렇게 네.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물상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얘기했죠. 얘가 호수나 바다가 아니라니까요. 원래 의미를 따지면 땅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얘기를 할 거야 이 사람한테. 당신은 물이 땅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사람의 이해를 쉽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잘 못하니까 이거를 호수나 바다로 얘기를 한 건데 그거는 그러니까 나한테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공부하는 사람이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죠. 근데 사실 공부를 하려면 체계적으로 뭔가 딱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그러니까 약간 다양한 표현으로 하다가 보면은 저는 약간 뭔가 딱 잡아줘야지 그걸 머릿속에 입력을 시키거든요.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뭐를 외워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얘를 보고 그 물상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실제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 위에가 사라지고요. 이 밑에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가 없어진 거야. 연결고리가 없어. 그냥 이렇게 외워 이렇게 하셨고 네. 이 수준이 이렇게 외우면 돼 계시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를 모르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중간이 빠진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그럼 처음부터 안 가르쳤니? 아니에요. 가르쳤어요. 못 알아쳐먹은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 사람이 못 알아들었으니까 알아들은 것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나무가 불타서 재가 됐다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이게 나와 있거든요. 나무가 불이 타서 재가 됐다까지도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연애자평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제가 배운 그 노트에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원하여 일이고 생기하여 목이고 뭐하여 뭐고 태극은 토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애자평에 원론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애자평이 그렇게 해서 태원하여 일이고 태생하고 뭐 태화하고 뭐 태극하여 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써놨어도 설명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떼고 결론만 내가지고 제됐다고 한 거예요.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론을 배우지 못했거나 배워도 못 알아들어서 물상학적인 결론만 가지고 얘기를 하려니까 자기들도 설명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오행을 애우세요 그리고 건너가 버리는 거야. 사주책을 이렇게 너무 궁금해서 사서 보면은 어떤 건 되게 어렵게 돼 있고 어떤 건 되게 초보니까 되게 쉽게 돼 있지만 결론은 이런 기본적인 거를 이런 거 봐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다른 책은 어떻게 써 있나라고 이렇게 봤는데 뭐 이렇게 제됐다는 얘기가 많아. 그래갖고 다 안 샀어요. 뭔 책만 보면 제됐대. 이런 씨.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말이 전혀 틀리다는 건 아닌데 그건 파생된 거예요. 그걸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 틀리다고 얘기하는 예,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중간 원론 개념적인 것이 지워지고 물상학적인 그걸 실제로 얘기하는 것만 남다 보니까 얘가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행의 상생을 순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개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순환돼야 되는데 그걸 물상학적으로 얘기하면 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상극도 순환 쪽으로 다시 풀어요. 지금은 안 풀었는데 나중에 다시 풉니다. 그러면 또 이해가 돼요. 그 극이라는 게, 합이라는 게. 그래서 그거를 왜냐하면 을경합금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얘는 목이고 얘는 금이면 절대 만나면 안 되거든. 근데 얘네 만나갖고 합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얘기할 때도 원론, 개념을 알고 있어야 그게 해석이 되고 풀이가 돼요. 근데 이걸 물상학적으로 외우고 있으면 이게 해석이 전혀 안 돼요. 그러니 합도충도 해석을 못하고 애우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개념을 모르니까 그 내용의 물상학적인 이유를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합도충도 물상학적으로만 얘기하면 설명이 안 되고 그러니까 다 어떻게 돼요? 뛰어넘어요. 애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얘기 안 하는 거지. 애우세요 그러고 뛰어넘어요.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행이 제일 중요하고 오행이 돼야 얘네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행의 개념에서 음양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라는 게 모든 것을 포용하고 흐르는 거니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울림이라는 것도 이 수라는 개념하에서 나오는 거고
목이라는 것도 내가 나무고 무엇인가 잘하니까 굳건하게 잘할 것이냐 유연하게 잘할 것이냐가 나오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 개념 아에 이 개념이 있는 거고, 이 개념 아에 이 성격이 있는 거고, 이 성격이 또 나눠지면 강하냐 약하냐 나눠지는 거고,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무엇이 영향을 받느냐,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충이되냐 합의되느냐로 다 다시 나누고 다시 나누고 다시 나눠.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개념을 모르고 내용을 알면 산에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직히 그 사주가 확률적으로 58만 몇천 개예요. 그 어떻게 외워가지고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거를 풀이하겠어요. 개념을 알고 풀어야 풀이가 가능한 거지. 그래서 되게 비슷한 사주인데도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원론을 알고 있으면 그 원론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물상학적으로는 해석이 안 돼요. 원론을 알아야 그게 조금 어떻게 다른 게 이렇게 이런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지장간까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장간에서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또 같은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했지만 자수와 해수, 간목과 묘목 이것에 따라서도 달라요. 같은 목인데도 간목이 그러니까 인목이 들어오느냐 묘목이 들어오느냐 다르거든요. 그건 지장간을 봐도 알고요. 지장간에서 그걸 다 설명하고 있어요. 나중에 지장간 할 때 다시 나오면 이래서 지장간 하는구나 할 텐데 그것도 달라요. 그래서 원론을 알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상학적으로 얘기하면 더 쉬워요. 그냥 비고 뭐 이렇게 하면 더 강의가 이렇게 안 길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5행만 한 거잖아요. 5행에 10천간만 한 거잖아요. 되게 길잖아요. 어떻게 보면 2시간 넘게 한 건데, 그죠? 근데 대부분 이거를 12지지까지도 1시간이면 다 끝나요. 표 나눠주고 애우세요 그러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건너뛴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도 안 가르치더라고요. 그럼 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워도요 머릿속에 좀 안 들어오는 게 기본적인 이 원리를 이해시키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론이에요. 근데 저희 교수님도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저희 교수님도 이렇게 가르치는데 제가 조금 더 쉽게 가르칠 뿐 똑같아요. 내용은. 이 내용은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원래 제대로 되신 분은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만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저만 가르치는 건 아니어서. 근데 조금은 저는 제 나름으로 이제 풀이를 해서 조금 더 쉽게 얘기하는 건데 원론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한 게 아니고 제가 별종이 아니고 원래 이게 정석인 거예요. 물상학적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이거 이해 못하고 어떻게 사주팔자를 이해하려고 해요. 나중에라도 가르치면 좋은데 나중에도 안 가르치더라고요. 끝까지 안 가르치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거죠. 재밌게 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그런 거 같아요.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이해가 되는데 두 번씩 들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돼요. 반복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다 거기서 파생되는 건데 반복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습 복습이 애매하다라고 얘기한 것도 그 의미예요. 계속 돌아가고 그러면서 그게 파생되고 이런 식으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